박 차장, 솔직히 말할게요. 이번 분기 실적 못 채우면 팀 구조조정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준혁 팀장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30년을 발로 뛰어온 박성수 차장을 향한 사실상의 퇴직 권고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감사팀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 앉아있던 건 박성수 차장이 아니었습니다. 수첩 하나로 시작된 반격이 어떻게 끝났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박성수의 하루는 남들보다 2시간 일찍 시작된다. 새벽 6시. 아직 하늘이 채 밝지도 않은 시간에 그는 이미 식탁에 앉아 낡은 수첩을 펼쳐들고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가죽표지, 손때로 반질반질해진 모서리, 빼곡하게 채워진 이름과 번호들. 이 수첩 하나에 박성수의 30년이 담겨 있었다. 처음 영업사원으로 입사하던 25살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가 발로 뛰며 쌓아온 관계의 총합이었다.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오늘 연락할 거래처를 확인했다. 경기도 안양의 오달수 사장, 충남 천안의 이봉구 사장, 인천 부평의 최재덕 사장. 이름 옆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달려 있었다. 오달수 사장 옆엔 딸 대학 합격, 축하 전화드릴 것. 이봉구 사장 옆엔 허리 수술 후 회복 중, 안부 확인. 최재덕 사장 옆엔 막내 아들 이번 달 군 입대, 걱정 많으심. 거래 조건도 납품 단가도 이번 달 목표 실적도 아니었다. 오로지 사람에 대한 기록이었다. 박성수에게 영업이란 언제나 그런 것이었다. 숫자보다 먼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첫 번째 전화를 걸었다. 오 사장님, 저 박성수입니다. 따님 합격했다고 하던데요. 제가 꼭 축하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수화기 너머로 오달수 사장의 굵직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아이고, 박 차장. 이 새벽에 전화를 다 해줘? 고맙네. 정말 고마워. 우리 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짧은 통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20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 오달수 사장은 동네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그 슈퍼마켓이 지금은 안양에서 손꼽히는 중형 유통마트가 됐다. 그 세월을 성수는 함께 지켜봤다. 두 번째, 세 번째 전화를 마칠 즈음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다. 성수는 수첩을 덮고 넥타이를 고쳐맸다. 아내 최순이가 부엌에서 된장국 끓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조용히 양복 상의를 걸쳐 입으며 거울을 바라봤다. 머리카락 사이로 희끗희끗한 것들이 부쩍 늘어나 있었다. 볼살도 예전 같지 않았다. 세월은 어김없이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다. 30년을 버텨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 그 자리에 있었다. 오늘도 일찍 나가요? 최순이가 국그릇을 들고 식탁으로 나오며 물었다. 성수는 가방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천안까지 다녀와야 해서. 아내는 더 묻지 않았다. 30년을 이렇게 살아온 부부였다.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다. 성수는 된장국 한 숟갈을 급하게 들이켜고 현관문을 나섰다. 회사에 도착한 건 오전 8시였다. 영업부 사무실은 아직 반쯤 비어 있었다. 젊은 후배들은 9시가 다 돼서야 하나둘 출근하는 편이었다. 성수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오늘 방문할 거래처 동선을 손으로 직접 지도에 표시했다. 어떤 거래처를 먼저 들르고 어디서 점심을 먹고 어느 시간에 이봉구 사장을 만나는 게 좋을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렸다. 30년 영업 현장이 만들어준 감각이었다.
옆자리 후배 김태호가 출근하며 그 모습을 보고 피식 웃었다. 차장님, 아직도 종이 지도 쓰세요? 네이버 지도 쓰시면 실시간 교통정보도 나오는데. 성수는 대꾸하지 않았다. 언제부터인가 후배들의 그런 말에 대꾸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 낭비라는 걸 알게 됐다. 그냥 웃어넘기는 게 낫다는 것도, 아니, 웃어넘길 가치조차 없다는 것도. 오전 10시 팀 회의가 시작됐다. 새로 부임한 팀장 이준혁이 노트북을 빔 프로젝터에 연결하며 환하게 웃었다. 35살. 국내 유명 대학 MBA 출신. 본사 전략 기획팀에서 직접 영업부로 내려온 인물이었다. 항상 깔끔하게 정돈된 헤어, 손목에는 최신 스마트워치, 말끝마다 영어 약자가 자연스럽게 붙어 나왔다. CRM, KPI, ROI. 성수는 그 단어들이 낯설지는 않았다. 다만 그것들이 전부인 척하는 사람이 낯설었다. 자, 다들 보시다시피 이번 분기 우리 팀 실적이 전 분기 대비 3.2% 하락했습니다. 원인은 단순합니다. 영업 방식이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이준혁은 화면을 넘기며 그래프를 가리켰다. CRM 시스템을 제대로 도입하면 고객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고 정밀한 타깃 영업이 가능합니다. SNS 채널을 운영하면 신규 거래처 발굴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앞으로 우리 팀은 디지털 영업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합니다. 발로 뛰는 시대는 끝났어요. 후배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에 뭔가를 열심히 받아 적었다. 몇몇은 이준혁을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느껴졌다. 이준혁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다. 그리고 성수에게 시선이 닿는 순간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다. 물론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그 방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대가 변했다는 거죠. 우리 팀도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시선은 분명히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회의실에 낮은 웃음이 번졌다. 누군가 입을 가리며 킥킥댔다. 또 다른 누군가는 고개를 돌려 성수의 반응을 살폈다. 박성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펼쳐두었던 수첩을 천천히 덮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30년을 이 바닥에서 버텨온 사람이었다. 웬만한 말에 얼굴빛을 바꿀 그가 아니었다. 하지만 수첩을 덮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만큼은 어쩔 수 없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무언가인지 성수 자신도 알 수 없었다. 회의가 끝나고 성수는 곧장 서류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 방문할 거래처가 3곳 있었다. 이준혁의 말이 귓전을 맴돌았지만 그는 그것을 털어내듯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생각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거래처에 나가는 것이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후배 김태호가 옆에 서서 말을 걸었다. 역시 팀장님 말씀이 맞지 않아요? 요즘은 데이터로 영업해야죠. 발로 뛰는 건 진짜 옛날 방식이잖아요. 차장님도 이제 좀 바꾸셔야 하지 않겠어요? 성수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조용히 안으로 들어서며 한마디만 했다. 발로 뛰어봐야 그 말을 하지. 문이 닫혔다. 그리고 박성수는 오늘도 거리로 나섰다.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수첩을 품에 안고 30년이 만들어준 걸음걸이로 봄볕이 내리쬐는 거리 위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뻗었다. 박성수가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오달수 사장의 문자를 받은 날이었다. 화요일 오후 성수는 천안에서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고속도로 풍경이 쉼없이 흘러가고 있었고 차 안은 나른한 오후 햇살로 가득했다. 이봉구 사장과의 미팅이 생각보다 잘 풀렸다. 허리 수술 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한다며 삼겹살을 먹자고 붙잡는 바람에 예정보다 2시간이나 늦어졌지만 성수는 그런 시간이 싫지 않았다. 거래처 사장 한 명 한 명의 일상이 자신의 일상과 겹쳐지는 것. 그게 박성수가 30년 동안 영업을 해온 방식이었다. 계약서보다 먼저 밥 한 끼, 커피 한 잔, 그리고 그 사람의 걱정을 들어주는 귀 하나. 그것이 성수에게는 가장 강력한 영업 도구였다. 이준혁이 뭐라고 하든 어떤 데이터로 분석을 하든 결국 사람이 사람을 믿어야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다는 사실은 30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다.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성수는 믿었다. 그 믿음이 그의 30년을 지탱해온 뿌리였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오달수 사장이었다. 박 차장님, 앞으로 이준혁 팀장님한테 연락하라고 하던데요. 무슨 일 있으신 건가요? 성수는 처음엔 눈을 비볐다. 잘못 읽은 줄 알았다. 다시 읽어도 같은 내용이었다. 화면 속 글자들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 오달수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방금 문자 받았는데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아, 어제 이준혁 팀장이라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 박 차장이 곧 다른 부서로 이동할 예정이라 앞으로 자기가 담당하게 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또 회사에서 정식으로 그렇게 된 줄만 알았지. 아닌 거야? 성수의 손이 천천히 굳어갔다. 다른 부서 이동.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다. 아니, 그런 계획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인사팀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없었고 팀장과 그런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다. 그는 침착하게 통화를 마무리하고 전화를 끊었다. 버스가 한강 다리 위를 지나는 동안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가다듬었다. 단순한 착오일 수 있었다. 이준혁이 뭔가를 잘못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성수는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다. 아직은. 하지만 그날 저녁 인천 부평의 최재덕 사장에게서도 같은 내용의 연락이 왔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는 이봉구 사장까지. 방금까지 허리가 아프다며 소주잔을 기울이던 그 이봉구 사장이 어색한 목소리로 물어왔다. 박 차장, 나한테는 왜 말을 안 했어? 팀장한테 연락하랬다고. 사흘 사이에 거래처 세 곳에서 같은 말을 들었다. 이것은 더 이상 착오가 아니었다. 철저히 계산된 의도였다. 성수는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처음 문자를 받은 순간부터 그냥 믿고 싶지 않았던 것뿐이었다. 사람을 쉽게 의심하지 않는 것이 성수의 방식이었고 그것이 이번에는 약점이 됐다. 성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준혁의 자리로 걸어갔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이었다. 30년 동안 단련된 걸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걸음이었다. 이준혁은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뭔가를 열심히 작성하고 있었다. 성수가 다가오자 그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며 웃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처럼. 그 태어남이 성수의 속을 더 긁었다. 잘못을 하고도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성수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차장님, 무슨 일이세요? 팀장님, 제 거래처에 연락하셨습니까? 이준혁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이내 다시 부드러워졌다. 아, 그거요. 팀 차원에서 거래처 관리를 일원화하려고요. 차장님도 아시잖아요. 이제 개인 영업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요. 제 거래처에 제가 다른 부서로 이동한다고 하셨습니까?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서요. 미리 준비하는 게 낫잖아요. 이준혁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성수의 속을 파고들었다. 당당하다 못해 뻔뻔한 웃음이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의 웃음이었다. 제가 다른 부서로 간다는 얘기,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차장님, 이준혁이 목소리를 낮추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거래처는 팀 공동 자산이에요. 개인 소유가 아니잖아요. 차장님 혼자 20년씩 쥐고 계시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닌가요? 팀 전체가 같이 관리해야 효율이 오르죠.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조용하지 않았다. 더 이상 토 달지 말라는 뜻이었다. 이미 결정된 일이니 받아들이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말하지 않은 한 문장이 더 있었다. 이제 슬슬 나갈 때가 되지 않았냐고. 성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속에서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다. 20년을 공들여 쌓아온 관계였다. 명절마다 직접 찾아가 과일 한 박스를 들고 인사를 드렸고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우산을 들고 납품을 갔다. 오달수 사장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조문을 갔고 이봉구 사장 아들이 대학에 붙었을 때는 함께 소주를 기울였다. 최재덕 사장이 사업이 어려워 문을 닫을 뻔했을 때는 성수가 직접 납품 조건을 조정해 버텨낼 수 있게 도왔다. 사장들의 생일을 챙겼고 배우자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에 당장 달려가 위로를 건넸다. 그 세월이, 그 신뢰가, 그 관계가 하루아침에 팀 공동 자산으로 둔갑하고 있었다. 이준혁의 실적표 위에 깔끔하게 올라가고 있었다. 박성수라는 이름은 지워진 채로.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성수가 가장 견디기 힘든 부분이었다. 빼앗겼다는 분노보다 지워졌다는 서러움이 더 깊었다. 알겠습니다. 성수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로 돌아왔다. 주먹을 쥔 손이 가늘게 떨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사무실 앞 몇몇 후배들이 힐끗힐끗 눈치를 보고 있었다. 성수는 그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리고 그 시선들 사이에서 성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이 사무실 안에서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미 공기가 바뀌어 있었다. 이준혁 쪽으로 기울어진 공기가. 그날 저녁 성수는 책상 위에서 이준혁이 보낸 팀 공지 메일을 발견했다. 제목은 거래처 담당 재배정 안내였다. 첨부 파일을 열었다. 성수의 이름이 빠진 거래처 목록이 정갈하게 정리돼 있었다. 20년이 넘는 거래처들이 후배들 이름 아래 깔끔하게 배치돼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마치 박성수라는 사람이 그 관계들과 처음부터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처럼. 이름 하나 없이 정리된 스프레드 시트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성수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다. 눈이 시려오는 것 같았다. 나이 탓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그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오래 머물렀다. 성수는 메일 창을 천천히 닫았다. 모니터를 끄고 가방을 챙기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퇴근하는 그의 뒷모습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사무실 안의 후배들은 여전히 노트북을 두드리며 웃고 떠들고 있었다. 이준혁의 자리에서는 전화 통화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성수가 수십 년간 쌓아온 거래처 사장들의 이름이 이준혁의 입에서 하나씩 친근하게 불려 나오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성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성수는 처음으로 눈을 감았다. 길고 천천히. 귓속에서 이준혁의 말이 다시 맴돌았다. 팀 공동 자산, 효율, 시대가 변했다. 그 말들이 돌처럼 가슴 위에 쌓였다. 하지만 그는 그 무게를 억지로 털어내려 하지 않았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가라앉히고 그리고 다시 눈을 떴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성수는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분노가 가라앉은 자리에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있었다. 아직은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히 거기에 있었다.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30년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것만은 박성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이준혁이 성수를 부른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다. 오후 2시 팀장실 문이 열려 있었다. 이준혁은 소파에 기대어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성수가 들어서자 그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맞이하듯 손을 들어 자리를 권했다. 차장님 앉으세요. 커피 드실래요? 성수는 소파에 앉지 않고 그 앞에 서 있었다. 앉으면 지는 것 같았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다. 30년을 살아오며 몸이 먼저 반응하는 상황들이 있었다. 지금이 그런 순간이었다. 서서 들으시겠어요? 그러세요. 이준혁은 개의치 않는 듯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차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이번에 신규 거래처 개발 프로젝트라는 게 생겼거든요. 아직 아무도 담당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프로젝트예요. 기존 거래처가 없는 완전 신규 시장이라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런데 저는 차장님이 딱 맞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30년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런 건 금방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성수는 이준혁의 말을 들으며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천천히 읽어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프로젝트, 리스크가 크다. 신규 시장, 그것은 배려가 아니었다. 포장된 추방이었다. 실패가 예정된 자리로 밀어넣고 그 실패를 명분으로 내보내려는 수였다. 30년을 이 바닥에서 살아온 성수가 그것을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성수는 분노를 얼굴에 내비치지 않았다.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상대에게 패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오랜 영업 생활이 가르쳐줬다. 언제까지입니까? 이번 분기 마감까지요. 3달 남았으니까 충분하죠. 이준혁이 웃으며 덧붙였다. 물론 성과가 없어도 제가 차장님 탓은 안 합니다. 워낙 어려운 프로젝트라는 걸 저도 아니까요. 성수는 잠시 이준혁을 바라봤다. 저 말이 얼마나 교묘한지 성수는 알고 있었다. 성과가 없어도 탓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차피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이미 단정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성과가 없을 때 그 결과를 들고 인사팀을 찾아갈 사람이 누구인지도 뻔히 보였다. 무릎을 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손을 내밀며 일어나게 도와주는 척하는 사람. 이준혁은 그런 방식에 능숙한 사람이었다. 하겠습니다. 이준혁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성수가 이렇게 선뜻 받아들일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다. 잘 생각하셨어요. 차장님 같은 분이 해주셔야 든든하죠. 그는 다시 웃으며 커피잔을 들었다. 성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이미 몸을 돌려 팀장실을 나서고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후배 김태호가 성수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다. 이미 소문이 돌고 있는 모양이었다. 박 차장이 신규 거래처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는 소식.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무실 안의 후배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팀장실에서 나오는 성수를 바라보는 눈빛들이 미묘하게 달랐다. 안타깝다는 건지, 시원하다는 건지, 혹은 그 둘이 뒤섞인 건지. 성수는 그 눈빛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았다. 자신의 자리로 곧장 걸어갔다. 성수가 모르는 일이 그 시간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다. 이준혁은 팀장실 문을 닫자마자 핸드폰을 들었다. 그리고 성수가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의 리스트를 펼쳤다. 그 리스트는 이미 며칠 전부터 이준혁이 직접 준비해둔 것이었다. 신규 시장의 중소형 유통업체들, 재래시장 인근 식품 도매상들, 지방 중소 슈퍼마켓 체인들. 이준혁은 그 리스트를 훑으며 한 곳씩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식품유통 영업팀장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쪽에서 박성수 차장이라는 분이 곧 연락을 드릴 것 같아서요. 미리 말씀드리려고 전화했는데요. 사실 그분이 곧 퇴직 예정이셔서요. 계약을 하시더라도 담당자가 바뀔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점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은 정중했다. 심지어 걱정해주는 듯한 말투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업체 사장들의 머릿속에 심어놓는 것은 분명했다. 저 사람은 곧 나갈 사람이다. 저 사람과 계약하면 손해다. 이준혁은 전화 한 통에 3분이면 충분했다. 성수가 발로 뛰어싸는 신뢰를 전화 한 통으로 무너뜨리는데 3분이면 충분했다. 그것이 이준혁이 아는 효율이었다. 성수가 처음 신규 거래처 방문을 시작한 건 프로젝트를 맡은 다음 날이었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중소형 식품 도매상이었다. 성수는 새벽같이 출발해 가게 문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사장 정혜수는 가게 앞을 쓸고 있었다. 성수는 명함을 꺼내 들고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한성식품유통에서 나온 박성수 차장이라고 합니다. 잠깐 시간 괜찮으시겠어요? 정혜수 사장은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으며 성수를 한번 훑어봤다. 바쁜데요. 짧은 한마디였다. 성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예,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다. 딱 5분만 시간 내주시면요. 정혜수 사장이 잠깐 멈추더니 말했다. 한성식품유통? 거기서 벌써 연락이 왔던데요. 담당자가 곧 바뀐다고 하던데 그거 사실이에요? 성수는 잠시 멈칫했다. 벌써 이미 이쪽에도 손을 써놨다는 뜻이었다. 성수보다 먼저 도착한 이준혁의 목소리가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런 예정이 없습니다. 그래요? 정혜수 사장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뜻이 없다는 듯 다시 빗자루질을 시작했다. 저희 지금 거래처 새로 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다음에 오세요. 다음이라는 말이 다시는 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는 건 성수도 알았다. 두 번째 방문지도 마찬가지였다. 세 번째도 사흘 동안 5곳을 방문했지만 단 한 곳에서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 반응은 한결같이 싸늘했다. 몇몇 사장들은 아예 얼굴도 비추지 않았고 직원을 내세워 거절의 말을 전하는 곳도 있었다. 이준혁이 미리 뿌려놓은 말들이 성수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성수가 가는 곳마다 세워져 있었다. 발로 뛸수록 그 벽에 부딪혔다. 30년 경험이 처음으로 무용지물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었다. 성수는 닷새째 되는 날 저녁 회사 근처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다. 퇴근길이었다. 발이 무거웠다. 30년 영업 인생에서 이런 적이 없었다. 발로 뛰면 길이 열렸다. 두드리면 반응이 왔다. 그게 성수가 알고 있는 영업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두드릴수록 벽이 두꺼워지는 것 같았다. 그 벽이 자신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는 건 성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안다고 해서
무너지는 마음이 막아지는 건 아니었다. 알면서도 흔들리는 것. 그게 사람이었다. 그는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샀다. 벤치에 앉아 천천히 첫 모금을 마셨다. 밤바람이 서늘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성수는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천천히 내려봤다. 수백 개의 이름들. 그가 30년 동안 만나온 사람들이었다. 그 이름들을 보고 있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이 사람들은 아직 여기 있다. 이준혁이 빼앗지 못한 것들이 아직 있다. 전화번호부에 담긴 이름 하나하나가 성수에게는 그냥 연락처가 아니었다. 30년의 관계였고 30년의 시간이었다. 소주병을 내려놓으며 성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다. 서울 하늘에 별이 보이는 날은 드물었다. 그것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성수는 한참 그 별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핸드폰을 다시 손에 쥐었다. 연락처 목록을 맨 위에서부터 다시 천천히 내려갔다. 한 이름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김만복. 성수가 25살 때 처음 계약을 따낸 거래처의 사장. 지금은 인근에서 중소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 30년 전 그 첫 계약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내밀었던 그날. 김만복 사장이 그 명함을 받으며 말했었다. 젊은 친구네, 한번 믿어보지. 그 한마디가 성수의 영업 인생을 시작하게 했다. 전화를 걸려고 손가락을 올리는 순간 핸드폰이 먼저 울렸다. 김만복이었다. 성수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기 너머로 김만복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두꺼운 목소리. 처음 만났던 그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목소리였다. 박 차장 나야. 밥은 먹었어? 성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뭔가가 올라왔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다. 오랫동안 이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든든함을 느꼈다. 처음 영업을 시작하던 25살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풋내기 영업사원에게 처음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사람. 그 사람의 목소리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대답했다. 예, 먹었습니다. 사장님은요? 나야 먹었지. 근데 박 차장, 나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김만복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저번에 어떤 젊은 친구한테 전화가 왔거든. 이준혁이라고, 자네 팀장이라는 사람. 박 차장이 곧 퇴직 예정이라 거래 말라고 하더라고. 나한테. 성수의 손이 소주병을 꽉 쥐었다. 내가 두 눈으로 봤어. 박 차장. 아니, 귀로 들었지. 그 친구, 자네를 몰아내려는 거야. 이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성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밤바람이 지나갔다. 가로등이 흔들렸다. 소주병을 쥔 손의 힘이 빠지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 하지만 누군가의 입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은 달랐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완전히 믿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이 지금 이 순간 산산이 부서졌다. 성수는 한숨을 삼켰다. 밤 공기가 쓴 것 같았다. 편의점 앞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왜 가만히 있어? 김만복의 목소리에 답답함이 배어나왔다. 박 차장, 자네 왜 그래? 그 오랜 세월을 일한 사람이 그런 젊은 친구한테 밀려나면 되겠어? 내가 화가 나서 원. 성수는 천천히 소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말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아까 봤던 별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다. 흔들리지 않고, 사장님, 저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해결할 겁니다. 어떻게? 발로 뛰어야죠.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김만복이 낮게 웃었다. 박 차장다운 소리네. 그래, 자네 발은 믿어. 근데 말이야. 그의 목소리가 다시 진지해졌다. 내가 도와줄게. 내 주변에 거래처 몇 군데 있어. 자네한테 소개시켜줄 수 있는 곳들. 이준혁이 모르는 곳들이야. 재래시장 쪽이랑 지방 중소 유통 쪽으로. 어때? 성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다. 오늘 하루 내내 흔들리던 것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느낌이었다. 발이 무거웠던 이유가 방향이 없어서였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방향이 생기면 발은 다시 움직일 수 있었다. 지금껏 그래왔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고마운 거 없어. 나 자네 믿어. 그러니까 한번 붙어봐. 전화가 끊겼다. 성수는 한참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화면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피곤하고 지쳐 보이고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다. 조금 전과 달랐다. 성수는 통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다. 편의점 안에서 직원이 물건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딘가에서 자동차 경적이 울렸다. 평범한 밤이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화요일 밤이었겠지만 성수에게는 뭔가가 바뀐 밤이었다.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는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다만 아까와 지금이 다르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소주병을 벤치 옆에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발이 여전히 무거웠지만 방향은 생겼다. 방향만 있으면 발은 움직인다. 그것만큼은 성수가 몸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집에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다. 현관문을 열자 된장찌개 냄새가 났다. 아내 최순이가 부엌에서 냄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늦었네요. 말은 짧았지만 걱정이 담겨 있었다. 성수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다. 오늘 하루가 뼈에 새겨진 것처럼 온몸이 무거웠다. 아침에 집을 나선 사람과 지금 돌아온 사람이 다른 것 같은 느낌. 하루 사이에 뭔가가 많이 달라진 느낌이었다. 최순이가 밥상을 들고 나왔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거창하지 않지만 따뜻한 밥상이었다. 그녀는 성수 앞에 밥그릇을 놓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자리에 앉았다. 성수도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오랜 부부였다. 말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을 서로 알았다. 지금이 그런 순간이었다. 말보다 먼저 따뜻한 국물이 필요한 순간. 한참을 먹다가 최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요즘 많이 힘들죠? 성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힘들다고 하면 아내가 걱정할 것이고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었다. 그는 잠시 밥상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내가 너무 만만하게 보인 모양이야. 최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천천히 손을 뻗어 성수의 밥그릇에 계란말이를 하나 더 얹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 오랜 세월을 버텨온 사람이 이 하나로 무너지면 안 되죠. 짧은 한마디였다. 위로도 아니고 격려도 아니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같은 담담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성수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다. 비가 오는 날도, 거래처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날도, 실적이 바닥을 친 날도 성수는 버텼다. 이 사람 옆에서, 이 밥상 앞에서, 그것이 지금껏 성수가 살아온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 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성수 안에 있었다. 사라지지 않고. 성수는 오랜만에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봤다. 오래 함께 산 얼굴이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도 예전보다 휘어졌다. 하지만 그 얼굴에서 성수는 언제나 같은 것을 봤다.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성수에게는 닻이었다. 어떤 파도가 와도 그 닻이 있는 한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걸 성수는 언제나 알고 있었다. 지금 이 힘든 순간도 마찬가지였다. 아내가 고개를 들어 성수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가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성수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성수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먹었다. 된장찌개가 뜨거웠다. 오랜만에 제대로 먹는 것 같았다. 밥을 다 먹고 성수는 방에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다. 수첩을 꺼냈다. 오래된 수첩. 이름들이 빼곡한 수첩.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내일 동선을 생각했다. 김만복이 소개해 줄 수 있다고 했던 거래처들. 이준혁이 모르는 곳들.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시장. 재래시장. 동네 슈퍼. 지방 중소유통업체들. 성수가 가장 잘 아는 곳들이었다. 디지털 영업으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곳들이었다. 사람이 직접 가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는 곳들이었다. 그것이 성수의 방식이었고 그것이 지금 성수에게 남은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이준혁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것, 데이터로 살 수 없는 것. 그는 수첩에 새 페이지를 폈다. 그리고 천천히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내일 아침 동선, 첫 번째 방문지, 두 번째, 세 번째. 손이 움직일수록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 같았다. 오늘 하루 내내 무겁던 것들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방향이 생기니 생각이 빠르게 돌아갔다. 어떻게 접근할지, 어떤 말을 먼저 꺼낼지, 어느 시간에 찾아가야 할지. 오랜 세월이 만들어준 감각이 손끝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다. 잠들어 있던 것들이 하나씩 눈을 뜨는 것 같았다. 자정이 가까워서야 성수는 수첩을 덮었다. 내일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다. 그는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다. 눈을 감으니 이준혁의 웃음이 떠올랐다. 오달수 사장의 어색한 목소리가 떠올랐다. 정혜수 사장이 다시 빗자루질을 시작하던 뒷모습이 떠올랐다. 성수는 그것들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았다. 그냥 바라봤다. 하나씩.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 모든 것들이 내일 아침 성수를 움직이게 할 이유들이었다. 내일은 달라야 한다. 그것 하나만 생각하며 성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깊게 잠들었다. 오랜 시간을 버텨온 사람의 잠이었다. 김만복의 전화가 있던 다음 날 새벽 성수는 5시에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다. 세수를 하고 넥타이를 매면서 성수는 오늘 방문할 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어제 수첩에 적어둔 새 꽃. 김만복이 소개해준 루트였다. 이준혁이 전화를 돌렸을 리 없는 곳들. 성수보다 먼저 도착한 이준혁의 목소리가 없는 곳들. 그게 지금 성수에게 남은 유일한 틈새였다. 지하철을 타고 은평구까지 가는 동안 성수는 수첩을 다시 펼쳤다. 오준호 사장, 재래시장 식품 도매. 김만복이 귀띔해줬다. 단가 조건 민감하고 신뢰 중요하게 본다고. 거기서부터 성수는 준비했다. 단가 비교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파악하는 것. 이준혁 방식과 정반대였다. 아침 지하철 안에서 성수의 손은 수첩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기록하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 성수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은평구 재래시장 안에 있는 식품 도매상이었다.
사장 오준호는 새벽부터 가게 안에서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다. 성수가 들어서자 그는 허리를 펴며 돌아봤다. 어디서 오셨어요? 성수는 명함을 내밀었다. 한성식품유통 박성수 차장입니다. 김만복 사장님 소개로 왔습니다. 오준호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다. 만복이 형. 그 한마디가 문을 열었다. 성수는 거래 조건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다. 대신 가게 안을 둘러보며 어떤 품목이 잘 나가는지, 요즘 어느 지역 납품이 늘었는지 물었다. 오준호 사장은 처음엔 짧게 대답했지만 성수가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채자 말문이 열렸다. 납품 단가 문제, 다른 유통업체와의 마찰, 요즘 시장 손님이 줄었다는 이야기. 성수는 수첩을 꺼내 핵심만 받아 적었다. 손으로 쓰는 모습을 보고 오준호 사장이 물었다. 요즘도 손으로 써요? 성수가 웃었다. 눈에 더 잘 들어옵니다. 오준호 사장이 작게 웃으며 박스 하나를 옆으로 밀었다. 앉아서 얘기하죠. 이후 1시간 반 동안 두 사람은 재래시장 특성에 맞는 납품 방식을 얘기했다. 오준호 사장은 단가보다 신뢰를 더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었다. 전에 거래하던 유통업체가 납품을 갑자기 끊어서 낭패를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성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했다. 말로 설명하는 대신 수첩을 꺼내 보여줬다. 거래처 이름들이 빼곡한 페이지였다. 각 이름 옆에 방문 날짜와 특이사항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오준호 사장이 그 페이지를 한참 들여다봤다. 이게 다 직접 관리하는 곳들이에요? 예, 계약 이후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찾아갑니다. 오준호 사장이 수첩을 돌려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다시 와요. 얘기 더 해봅시다. 두 번째 방문지는 마포구 공덕동 근처 소형 슈퍼마켓이었다. 사장 박미자는 계산대 뒤에서 영수증을 정리하고 있었다. 성수가 들어서자 눈을 들어봤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다. 영업맨인 걸 단번에 알아본 것이었다. 지금 바빠요. 성수는 문 앞에 서 있었다. 예, 바쁘신 거 압니다. 잠깐 앉아서 기다려도 될까요? 박미자 사장이 잠시 멈췄다. 대부분의 영업맨은 그 말에 그냥 나갔다. 성수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15분쯤 지났을 때 박미자 사장이 먼저 말을 걸었다. 어디서 왔어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다. 손님이 편의점으로 빠진다는 이야기, 주변 아파트 입주가 늘었는데 납품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를 다 들은 뒤 성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말했다. 납품 주기를 줄이고 소량 주문도 받겠다는 것. 박미자 사장이 턱을 괴며 말했다. 다른 데는 소량 주문 안 받던데. 저는 받습니다. 짧게 대답했다. 박미자 사장이 성수를 한번 훑어봤다. 뭔가를 재는 눈빛이었다. 그리고 말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와봐요. 세 번째 방문지에서는 문 앞에서 거절당했다. 사장이 자리를 비웠다는 말이었지만 성수는 눈치챘다. 이미 이준혁의 전화가 닿은 곳이었다. 명함을 맡기고 돌아서면서 성수는 억울함 대신 다른 것을 느꼈다. 이 거리에 아직 내가 모르는 가게가 몇 개나 더 있을까? 그런 생각이었다. 사흘 뒤 오준호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 차장, 이번 주 괜찮으면 한번 봐요. 납품 조건 얘기 좀 더 해보고 싶어서. 성수는 수화기를 들고 아무것도 티내지 않았다. 예, 가겠습니다. 그 한마디만 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성수는 천장을 한번 올려다봤다. 오래 참은 숨을 내쉬는 것처럼. 그날 오후 오준호 사장과 다시 마주 앉았다. 납품 품목 리스트를 꺼내놓고 하나씩 짚어가며 물었다. 성수는 각 품목의 단가와 납품 주기를 즉석에서 답했다.
노트북도 태블릿도 꺼내지 않았다. 수첩에서 꺼낸 숫자들이었다. 오준호 사장이 말했다. 다 외워요? 늘 보는 숫자들이라서요. 오준호 사장이 잠시 성수를 봤다. 우리 전에 거래하던 영업맨은 노트북 없으면 아무것도 몰랐는데 성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한 순간이 아니었다. 오준호 사장이 리스트를 한 번 더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성수는 계약서를 꺼냈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건 그로부터 30분 뒤였다. 성수는 가게를 나오면서 수첩을 꺼냈다. 오준호 사장 이름 옆에 작은 동그라미를 하나 쳤다. 첫 번째 계약. 크지 않았다. 화려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숫자였다. 이준혁의 스프레드 시트 어디에도 없는 숫자였다. 성수는 수첩을 닫고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다. 가게 앞 골목에서 잠깐 멈춰섰다. 시장 특유의 냄새가 났다. 생선, 채소, 오래된 기름. 성수에게는 낯선 냄새가 아니었다. 이 냄새가 나는 곳들이 지금 성수가 가장 잘 아는 곳들이었다. 이틀 뒤 박미자 사장에게서 문자가 왔다. 저번에 말한 소량 납품 한번 테스트해봐요. 이번 달 것만. 성수는 바로 답장을 보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날 박미자 사장을 찾아가 납품 일정을 잡았다. 박미자 사장은 악수를 건네며 말했다. 믿어볼게요. 성수는 수첩을 꺼냈다. 박미자 사장 이름 옆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쳤다. 두 번째였다. 저녁 7시 성수는 회사로 돌아왔다. 이준혁은 자리에 없었다. 성수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수첩을 펼쳤다. 오늘 방문한 세 곳, 나눈 대화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볼펜 끝이 종이 위를 움직이는 소리만 조용한 사무실에 남았다. 수첩을 덮으며 성수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김만복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오준호한테 연락 왔더라. 인상 좋았다고 하더라. 다음에도 잘 부탁한다고도 했고. 잘했어. 성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시 책상 위를 바라봤다. 수첩, 볼펜, 오래된 명함통. 이것들이 이준혁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이었다. 데이터로 측정되지 않는 것들. 하지만 결국 이 바닥에서 버티게 해주는 것들이었다. 성수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였고 지금 다시 일어서게 해주는 이유이기도 했다. 이준혁은 그것을 몰랐다. 아마 앞으로도 모를 것이었다.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준혁이 막아놓은 길이 있으면 막지 않은 길을 찾으면 됐다. 이 도시의 길은 하나가 아니었다. 그 무렵 이준혁이 성수의 움직임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영업 시스템에 올라온 성수의 신규 계약 내역을 확인하고 이준혁은 미간을 좁혔다. 신규 거래처, 은평구, 재래시장 인근. 자신이 전화를 돌리지 않은 구역이었다. 작게 시작하는 건 연결고리를 만드는 방식이었다. 연결고리가 쌓이면 무시할 수 없는 숫자가 됐다. 이준혁은 핸드폰을 들었다. 팀 내 후배에게 문자를 보냈다. 박 차장 요즘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줘. 자연스럽게.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 아래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서 성수가 움직이고 있었다. 성수는 그 사실을 몰랐다. 수첩 안에는 아직 동그라미가 쳐지지 않은 이름들이 더 있었다. 내일 찾아가야 할 사람들이었다. 이준혁이 스프레드시트로 관리하는 거래처들 바깥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숫자들이 하나씩 조용히 쌓이고 있었다. 분기 마감까지 2달이 남은 시점이었다. 이준혁은 영업 시스템 화면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성수의 계약 건수가 어느새 7건이 되어 있었다. 처음 한두 건은 무시했다. 재래시장, 동네 슈퍼,
규모도 작고 팀 전체 숫자에 영향을 줄 수준이 아니었다. 그런데 7건이었다. 거래 규모를 합산해 보니 무시할 수 없는 수치였다. 이준혁은 화면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다. 숫자는 바뀌지 않았다. 박성수가 이 속도로 계속 간다면 분기 마감 때 자신의 예측이 틀리게 될 수 있었다. 팀 전체 실적에서 성수의 비중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었다. 이준혁은 그게 싫었다. 자신이 설계한 그림이 흔들리는 게 싫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성수의 거래처 목록을 하나씩 확인했다. 그러다 한 곳에서 멈췄다. 강서구 식자재 도매업체 대표 황인석. 성수가 2번 방문했고 다음 주 계약 예정이라고 시스템에 메모가 달려 있었다. 아직 도장을 찍지 않은 곳이었다. 이준혁은 업체 전화번호를 검색했다. 다음 날 오전 이준혁이 지훈을 불렀다. 오늘 외근 같이 가자. 거래처 미팅인데 배울 거 있을 거야. 지훈은 거절할 수 없었다. 팀장이 부르면 따라가는 것이었다. 강서구 시장 골목 안에 있는 가게 앞에 섰을 때 지훈은 간판을 봤다. 황인석 식자재 도매. 지훈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박 차장님이 2번씩이나 찾아갔던 곳이었다. 발이 멈췄다. 이준혁은 먼저 안으로 들어갔다. 지훈은 입구 쪽에 서 있었다. 이준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박성수 차장님이랑 계약 논의 중이시죠? 저희가 더 좋은 조건으로 해드릴 수 있어요. 단가도 낮춰드리고 납품 주기도 더 유연하게 잡아드릴게요. 지훈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황인석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같은 회사 아닌가요? 이준혁이 웃으며 답했다. 같은 회사가 맞는데요. 팀별로 조건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저희 팀이 좀 더 규모가 있어서요. 이준혁을 따르면서도 이번엔 달랐다. 이건 선이었다. 박 차장님이 발로 뛰어 만들어 온 자리였다. 팀장이 직접 와서 그것을 가져가려 하고 있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을 보지 않고 손으로 더듬어 녹음 앱을 눌렀다. 빨간 점이 켜지는 것을 확인하고 주머니에 넣었다. 이준혁의 목소리는 계속 들렸다. 지훈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들었다. 황인석 사장은 결국 결정을 미루겠다고 했다. 이준혁이 가게를 나오며 지훈을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앞서 걸었다. 지훈은 그 뒤를 따라 걸으며 주머니 안을 한번 만졌다. 녹음은 아직 돌아가고 있었다.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이준혁이 말했다. 황 사장, 박 차장이랑 단단히 엮인 것 같던데 좀 더 설득이 필요하겠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준혁은 그것을 동의로 받아들였다. 회사에 돌아와 화장실에 들어간 뒤 지훈은 녹음을 멈췄다. 파일을 저장했다. 클라우드에 백업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으며 거울을 봤다. 자신의 얼굴이 거기 있었다. 그날 저녁 성수는 황인석 사장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사장님, 다음 주 계약 약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분이 오셨는데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성수는 그 문자를 읽고 잠시 멈췄다. 다른 분, 이준혁이었다. 성수는 수첩을 폈다. 황인석 사장 이름 옆에 다음 주 날짜를 적었다. 이준혁이 직접 나섰다는 것은 그만큼 조급해졌다는 뜻이었다. 초조한 사람은 실수를 한다. 성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성수는 황인석 사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혹시 화요일 오후에 봬도 될까요? 몇 분 뒤 답장이 왔다. 괜찮아요. 오세요. 수첩의 날짜를 수정했다. 이준혁이 방해할 타이밍보다 하루 먼저였다. 지훈은 집으로 돌아와 이어폰을 꽂고 녹음 파일을 처음부터 들었다. 이준혁의 목소리. 더 좋은 조건으로 해드릴게요.
황인석 사장이 팔짱을 끼는 소리. 그 뒤로 이어지는 어색한 침묵. 지우는 이어폰을 빼고 천장을 바라봤다. 이 파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었다. 사용하면 이준혁에게 치명적이었다. 하지만 언제, 누구에게 전달해야 하는지는 아직 몰랐다. 파일을 다시 백업하고 화면을 껐다. 아직은 아니었다. 하지만 때가 오면 쓸 것이었다. 한편 이준혁은 그날 오후 황인석 사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어제 제가 드린 조건 좀 더 생각해 보셨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황인석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는 박 차장님이랑 계속 진행하려고요. 처음 만난 분이랑 거래하는 게 좀 불편해서요. 이준혁은 더 설득하려다 멈췄다. 전화를 끊고 의자를 뒤로 젖혔다. 신뢰로 묶인 관계는 조건으로 끊을 수 없었다. 이준혁은 그 사실이 불편했다. 분기 마감까지 남은 시간이 줄어들고 있었다. 이준혁은 달력을 봤다. 성수를 팀에서 밀어낼 명분이 약해지고 있었다. 실적이 바닥인 직원을 내보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실적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직원을 내보내려면 다른 이유가 필요했다. 다른 이유. 지금 당장은 없었다. 하지만 만들 수 있었다. 그것이 다음 수였다. 화요일 오후 성수는 황인석 사장을 만났다. 가게에 들어서자 황인석 사장이 먼저 말을 꺼냈다. 지난번에 팀장이라는 분이 오셨더라고요. 같은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나요? 성수는 잠시 생각했다. 변명하거나 이준혁을 탓하고 싶지 않았다. 번거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황인석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박 차장님이 2번이나 직접 오셔서요. 그게 더 믿음이 갔어요. 그 말이 끝나고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도장이 찍혔다. 성수는 가게를 나오면서 수첩을 꺼냈다. 황인석 사장 이름 옆에 동그라미를 쳤다. 이준혁이 직접 막으러 왔다가 오히려 성수 쪽으로 마음을 굳혀준 셈이었다. 수첩을 닫으며 성수는 생각했다. 신뢰는 조건으로 살 수 없다는 것. 이준혁이 끝내 이해하지 못할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분기 마감 일주일 전이었다. 성수의 계약이 그 주에만 3건이 연달아 확정됐다. 노원구 임채원 사장, 도봉구 정상범 사장, 거기에 지난주 명함만 남기고 온 곳에서도 연락이 왔다. 수첩에 동그라미가 셋 더 생겼다. 총 10건. 성수는 시스템에 마지막 계약을 입력하고 잠시 화면을 바라봤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준혁 팀 전체의 이번 분기 실적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였다. 저장 버튼을 눌렀다. 화면의 숫자가 바뀌었다. 그게 전부였다. 성수는 화면을 닫고 수첩을 폈다. 10개의 동그라미. 손이 잠깐 멈췄다. 처음 오준호 사장을 찾아갔던 날부터 지금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것들이 수첩 안에 날짜로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오전 영업본부장 강현식 부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잠깐 올라올 수 있어요? 성수는 부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강 부장은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화면에는 팀별 실적 현황이 펼쳐져 있었다. 성수의 이름 아래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다. 강 부장이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박 차장, 이 계약들 다 혼자 따낸 거예요? 성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 부장이 잠시 성수를 바라봤다. 어떻게 한 거예요? 쉽지 않았을 텐데. 성수는 잠시 생각했다. 발로 다녔습니다. 강 부장이 피식 웃었다. 그게 전부요? 네. 강 부장은 태블릿을 다시 들여다봤다. 한참 뒤에 말했다. 수고했어요. 2글자였다. 성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숙였다.
부장실을 나오는 길에 복도에서 이준혁과 마주쳤다. 이준혁은 강 부장실 방향을 봤다가 성수를 봤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짐작하는 눈빛이었다. 성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냥 지나치려는데 이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차장님, 이쯤에서 그냥 조용히 마무리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성수는 걸음을 멈추고 이준혁을 바라봤다. 이준혁의 눈빛은 협박과 간청이 섞여 있었다.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였다. 성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지나쳤다. 뒤에서 이준혁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멈춰 서 있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이준혁은 강현식 부장에게 보고서를 올렸다. 박성수 차장의 계약 건들 중 일부는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방문 기록 허위 작성, 계약 조건 사전 미보고, 성수를 끌어내리려는 마지막 시도였다. 강 부장은 보고서를 받아 읽었다. 내용을 훑는 시간이 짧았다. 강 부장은 보고서를 덮고 감사팀의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다음 날 아침 성수에게 감사팀 호출 문자가 왔다. 성수는 그 문자를 보고 수첩을 꺼냈다. 방문 기록, 계약서 사본, 보고 메일. 전부 있었다. 파일에 넣고 감사팀으로 올라갔다. 담당자는 이준혁이 제출한 보고서를 놓고 성수에게 하나씩 물었다. 성수는 수첩을 꺼내 날짜를 보여줬다. 첫 방문, 두 번째 방문, 계약일. 거래처 사장들과 주고받은 문자도 있었다. 계약 조건 사전 미보고 거는 보고 메일 발송 날짜로 반박했다. 담당자가 고개를 들었다. 박 차장님 쪽 자료가 훨씬 구체적이네요. 이 팀장님이 제출한 내용이랑 많이 다릅니다. 면담은 1시간 만에 끝났다. 감사팀 결과가 강 부장에게 전달된 건 그날 오후였다. 강 부장이 이준혁을 불렀다. 이 팀장, 감사팀에서 확인했는데 박 차장 쪽 자료가 더 구체적이라는 결론 났어요. 방문 기록도 보고 메일도 다 있어요. 이준혁이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부장님, 절차상으로 따지면 강 부장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이 팀장, 더 이상 이 방향으로 가져가지 말아요. 이준혁은 아무 말도 못하고 부장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잠깐 멈췄다. 부장이 막아선다면 위로 올라가면 됐다. 임원에게 직접 보고서를 올리는 방법이 아직 남아 있었다. 이준혁은 핸드폰을 꺼내 임원 메일 주소를 열었다. 나오는 길에 지훈과 복도에서 눈이 마주쳤다. 지훈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성수도 끄덕였다. 분기 마감 이틀 전 성수는 자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다. 사무실에 불이 꺼진 자리들이 늘어갔다. 지훈이 퇴근 준비를 하다가 성수 자리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다. 차장님, 잠깐 시간 되세요? 성수가 고개를 들었다. 지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성수는 의자를 당기며 말했다. 앉아요. 지훈이 자리에 앉았다. 잠시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 건물들의 불빛이 켜지고 있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차장님, 저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지훈이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녹음 파일이었다. 파일명 아래 날짜가 적혀 있었다. 이준혁이 황인석 사장 가게를 찾아갔던 날이었다. 이 팀장님이 차장님 거래처 사장님한테 직접 찾아가서 한 말들이에요. 그날 제가 따라갔다가 밖에서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녹음했어요. 성수는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다. 재생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리기 전에 잠깐 멈췄다. 들어도 돼요? 네. 성수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준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더 좋은 조건으로 해드릴게요. 팀별로 조건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 담당이 박 차장이어서 그렇지 저희 팀에서 관리하면 달라집니다. 성수는 듣는 내내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골목에서 지훈에게 했던 말까지 재생이 끝났다. 박 차장 숫자가 잘 나오면 팀이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파일이 멈췄다. 사무실이 조용했다. 성수는 핸드폰을 지훈에게 돌려줬다. 잠시 아무 말도 없었다. 지훈이 먼저 말했다. 차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수는 잠시 생각했다. 지훈 씨, 이걸 나한테 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차장님이 새벽마다 나가시는 거 보고 혼자 수첩 들고 다니시는 거 보면서요. 그냥 무서워서 못했던 거예요. 성수는 지훈을 바라봤다. 이 팀장한테 찍히는 거 각오하고 가져온 거 알아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성수가 천천히 말했다. 나한테 주지 말고 감사팀에 직접 제보해요. 지훈의 눈이 커졌다. 제가요? 응. 내가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지훈 씨가 직접 해야 효력이 있어요. 황인석 사장님이 회사에 항해 민원 넣으신 것도 감사팀이 알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 파일까지 가면 사실관계가 분명해집니다. 지훈이 잠시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솔직히 무섭긴 해요. 성수가 말했다. 무서운 거 맞아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이 팀장 상대로 제보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회사 안에서 계속 일해야 하는데.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차장님, 그냥 두면 이 팀장은 계속 이럴 거잖아요.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성수는 더 말하지 않았다. 지훈이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내일 아침에 감사팀 가겠습니다. 성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다. 성수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다. 지훈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지고 나서 성수는 다시 수첩을 폈다. 10개의 동그라미. 내일이면 분기 마감이었다. 나머지는 지훈이 가져간 파일이 할 것이었다. 성수는 펜을 들어 내일 날짜 칸에 짧게 적었다. 그리고 수첩을 덮었다. 감사팀 소집 통보가 온 건 분기 마감 당일 오전이었다. 발신인은 감사팀장 오병철 부장이었다. 수신자는 이준혁과 박성수 둘 다였다. 내용은 간결했다. 업무 관련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 2시 감사팀 회의실로 오십시오. 성수는 문자를 읽고 가방을 챙겼다. 수첩과 계약서 사본, 방문 기록 출력본. 이미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것들이었다. 파일을 가방에 넣으면서 성수는 지훈 자리를 한번 봤다. 지훈은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지훈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성수도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왔다. 이준혁도 같은 문자를 받았다. 이준혁은 문자를 확인하고 잠깐 멈췄다가 이내 입꼬리를 올렸다. 감사팀이 움직였다는 건 자신의 보고서가 위로 전달됐다는 의미로 읽혔다. 강 부장이 막아섰지만 결국 임원이 직접 움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준혁은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다시 한번 훑쳤다. 박성수 차장의 절차 위반, CRM 미입력, 팀 보고 누락. 자료는 충분했다. 오후 2시면 분기 마감 실적이 확정되기 직전이었다. 타이밍도 나쁘지 않았다. 이준혁은 출력본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후 2시 감사팀 회의실 문이 열렸다. 오병철 감사팀장과 팀원 2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묶음이 놓여 있었다. 이준혁이 먼저 들어왔다. 성수는 그 직후에 들어와 이준혁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다가
시선을 거뒀다. 오 팀장이 서류를 한 장 넘기며 말했다. 오늘 두 분 부른 건 거래처 관련 민원 때문입니다. 이준혁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민원이요? 오 팀장이 이준혁을 바라봤다. 네. 박성수 차장 담당 거래처 중 한 곳에서 지난주에 공식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담당자도 아닌 팀장이 직접 찾아와서 담당자를 바꾸면 더 좋은 조건을 주겠다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준혁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다. 오 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다. 거기에 추가로 내부 제보도 접수됐습니다. 이준혁이 시선을 들었다. 해당 거래처 방문 당시 녹음된 파일입니다. 오 팀장이 테이블 위에 놓인 녹음기를 켰다. 이준혁의 목소리가 회의실 안으로 흘러나왔다. 더 좋은 조건으로 해드릴게요. 팀별로 조건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 담당이 박 차장이어서 그렇지 저희 팀에서 관리하면 달라집니다. 이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파일은 멈추지 않았다. 박 차장 숫자가 잘 나오면 팀이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녹음이 끝났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오 팀장이 이준혁을 바라봤다. 이 팀장, 본인 목소리 맞습니까? 이준혁의 입술이 움직였다.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다. 그건 맥락이 있고 상황이 오 팀장이 말을 끊었다. 맥락 설명은 나중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여부만 확인합니다. 이 팀장이 박 차장 담당 거래처를 직접 방문한 사실 있습니까? 이준혁이 턱을 당겼다. 방문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해당 거래처 사장에게 담당자 변경 시 조건 개선을 언급한 사실 있습니까? 이준혁이 입을 다물었다. 오 팀장이 펜을 내려놓았다. 이 팀장, 이건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닙니다. 동료 직원의 담당 거래처에 무단으로 개입해서 계약을 가로채려 한 행위입니다. 외부에서 공식 민원까지 들어온 사안이에요. 이준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처음 문자를 받았을 때 떠올렸던 그림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무너졌다. 자신이 올린 보고서가 안건이 되는 자리가 아니었다. 자신의 행위가 안건인 자리였다. 그 사실을 깨닫는데 오 팀장의 두 번째 말이 필요했다. 이준혁은 테이블 위에 올려둔 출력본을 내려다봤다. 박성수 차장 절차 위반 보고서. 가져올 필요가 없는 서류였다. 오 팀장이 팀원에게 눈짓을 했다. 팀원이 서류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오 팀장이 성수를 봤다. 박 차장은 해당 거래처 방문 기록이랑 계약 진행 내역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성수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테이블에 올렸다. 방문 날짜, 거래처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 계약서, 사본, 보고 메일 발송 기록. 오 팀장이 파일을 넘기며 훑었다. 꼼꼼하게 정리하셨네요. 성수는 짧게 말했다. 원래 이렇게 합니다. 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이걸로 충분합니다. 박 차장은 나가보셔도 됩니다. 성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이준혁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복도로 나오자 지훈이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다. 지훈이 성수를 보고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옆에 섰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층수 표시를 함께 바라봤다. 문이 열리자 둘이 탔다. 문이 닫히고 나서 지훈이 조용히 물었다. 어떻게 됐어요? 됐어요. 지훈이 숨을 길게 내쉬며 더는 묻지 않았다. 층수가 하나씩 내려가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다. 오늘이 분기 마감이었다. 문이 열리고 바깥 공기가 들어왔다. 사흘 뒤 이준혁 팀장 직위해제 통보가 사내 메일로 발송됐다. 업무 윤리 위반 및 내부 규정 위반. 건조한 두 줄이었다. 사무실 안에서 거래처 무단 접촉, 녹음 파일,
감사팀 조사 같은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내막은 퍼지지 않았지만 대략 짐작하는 분위기였다. 이준혁은 그날 오전 아무 말 없이 짐을 싸서 나갔는데 팀원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지우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모니터만 보고 있었고 성수는 그 시간에 외근 중이었다. 강현식 부장에게서 연락이 온 건 그날 저녁이었다. 박 차장, 수고 많았어요. 별 말씀을요. 강 부장이 잠시 말이 없다가 이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면 됩니다. 다른 거 바꿀 필요 없어요. 성수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창밖으로 저녁 하늘이 어둑해지고 있었는데 딱히 기분이 들뜨지는 않았다. 내일도 나가면 되는 일이었고 수첩 안에는 아직 동그라미를 치지 못한 이름들이 남아 있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성수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집을 나섰다. 지하철 안에서 수첩을 펼쳐 동선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구로구 쪽 철물점 2곳, 은평구 쪽 인테리어 업체 1곳. 이름 옆에는 사장 나이, 가게 규모, 첫 방문 때 나눈 짧은 대화들이 적혀 있었다. 지하철이 역에 서고 문이 열리자 수첩을 덮고 일어섰다. 플랫폼 위로 아침 바람이 한 줄기 지나갔다. 오준호 사장 가게 앞을 지나게 된 건 오전 10시쯤이었다. 들를 생각은 없었는데 셔터가 올라가 있었고 오 사장이 가게 앞을 쓸고 있었다. 성수가 걸음을 멈추자 오 사장이 고개를 들었다. 아, 차장님. 오늘은 무슨 일로요? 지나는 길이었어요. 오 사장이 빗자루를 세워두며 웃었다. 그럼 잠깐 들어와요. 커피 한 잔. 성수는 가방을 고쳐 메고 안으로 들어섰다. 오 사장이 커피를 내오면서 물었다. 요즘 어때요? 얼굴이 좀 편해 보이네. 그냥 그렇습니다. 오 사장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차장님 처음 왔을 때 기억해요? 명함 두고 가면서 한 말. 성수가 고개를 저었다. 뭐라고 했는지 잘. 오 사장이 웃으며 말했다. 한 번 더 오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진짜 왔잖아요. 그게 일이니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골목 안으로 아침 햇살이 길게 들어와 바닥에 누워 있었다. 성수는 잔을 내려놓고 일어서며 말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계약건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 사장이 손을 흔들었다. 성수는 가게 문을 나서서 골목 끝 큰 길을 바라봤다. 수첩을 꺼내 다음 방문지를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었다. 구로구 철물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다.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성수는 걸음을 옮겼다. 오늘도 발로 뛰는 하루였다. 박성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스펙도 젊은 나이도 디지털 도구도 없었습니다. 가진 건 수첩 하나와 발걸음뿐이었죠.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구석자리에 앉혀지고 팀에서 밀려나고 보고서로 찍혀도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거래처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봐주지 않아도 그냥 했습니다. 그게 자신의 일이었으니까요. 결국 숫자가 말했습니다. 수첩 안에 쌓인 동그라미들이 말했습니다. 50이 넘어도 현장에서 뛰는 사람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박성수는 조용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말없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오늘 이 이야기가 그분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